알고리즘도 없고 거대한 제국의 군대나 막 강압적인 법도 없던 시대에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무려 5천 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이 대유행을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이죠. 5천 년이라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들을 보면 마치 최신 스마트폰의 아주 초창기 버전처럼 여기잖아요. 맞아요. 기능도 부족하고 버그가 가득한 뭐랄까 미개한 베타 버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현대의 우리가 모든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길동무님이 이번에 공유해 주신 고조선 유물에 관한 자료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와,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그 유물들이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니었죠. 네네. 결함이 많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막 굴리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적 코드 베이스로 짜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작동했던 또 다른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길동무님의 자료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원리, 즉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동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체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길동무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면서 저 역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서사로 맞춰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오, 철학적 서사요?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냥 파편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갔던 유물들이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생존해 나가는 방식을 규정한 아주 정교한 매뉴얼이더군요. 야, 매뉴얼이라 그럼 가장 먼저 저를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던 그 빗살무늬 토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빗살무늬 토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이 토기가 발해 연안부터 한반도까지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놀라운 건 그 특정 무늬가 5천 년 이상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지속성이죠.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의 강력한 밈이 떠올렸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막 자본을 쏟아붓고 글로벌 통신망을 타더라도 밈의 수명이 몇 달을 넘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죠. 도대체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도 없고 뭐 저작권 개념도 없던 선사시대에 어떻게 단일한 디자인이 이토록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복제되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유물에서 읽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미스테리이자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학적인 유행이었다면 결코 5천 년을 버티지 못했겠죠. 네, 그냥 예뻐서 그린 건 아니라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빗살무늬의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들은 그냥 무작위로 그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사람 인자가 연속적으로 겹쳐진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글게 둘러서 있는 모습, 현대에 우리가 강강술래를 할 때 그 공동체적 연대를 형상화한 것이죠. 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확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디자인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았다고 해도 수많은 부족들이 5천 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 무늬를 똑같이 새겨 넣었다는 건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정보가 전파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이었길래 강제성 없이도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생존 환경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끔찍한 전환기 말이죠. 아, 먹을 게 부족해서 엄청 싸우던 시절 말인가요? 네, 구석기 시대는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고 자원이 고갈되면 다른 집단과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싸워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의 시대였습니다. 완전 서바이벌이었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야만의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획기적인 생존 방식, 즉 농경을 가져온 선구적인 집단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농사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톡이라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나누어 주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식량 때문에 서로 죽일 필요가 없다. 이 토기에 새겨진 무늬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공존하자. 이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철학이 단독으로 퍼진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구원한 최첨단 생존 기술, 그 농경과 저장 기술에 평화의 철학이 결합되어서 패키지로 배포되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밥을 굶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도구였으니 그 도구에 새겨진 철학적 메시지 역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준 아이디어였기에 강제적인 군대나 통제장치 없이도 이웃을 해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5천년이라는 경이로운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생존과 집결된 기술에 담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었기에 그토록 생명력이 길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강압에 의한 통제는 권력이 약해지면 반발을 낳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죠. 하지만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공감대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시스템은 외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를 유지하는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토기에 담긴 공동체적 연대와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그 작동 원리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길동무님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이들의 핵심 운영체제가 손에 손잡고 다 함께 평화롭게 밥을 먹자였다면 필연적으로 논리적 마찰이 발생합니다. 역사라는 건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평화롭게 살다 보면 분명 그 부를 노리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막 공격적인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평화주의자들은 그런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흐름에서 다음 유물이 등장하죠. 바로 고조선의 무기인 비파형 동검과 활입니다. 무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의 전개입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것과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비파형 동검을 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료를 보기 전까지 비파형 동검이 그저 악기인 비파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형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에 세밀한 분석을 보니까 이 칼의 곡선이 사람의 머리, 허리, 다리를 형상화한 사람 모양이더군요. 무기에까지 인본주의 사상을 투영했다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무척 독특한 접근이죠.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무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타인의 살을 찌르고 베어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인간 존중의 형태를 띠게 했다. 이거 논리적으로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네, 흡사 현대 국가들이 이것은 평화유지용 핵미사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모순을 짚어내는 것이 이 유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고조선의 동검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살상용 무기와는 그 용도와 목적, 메커니즘 자체가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르게 썼다는 건가요? 청동기 시대에 청동은 엄청나게 귀한 최첨단 소재였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인 산해경을 보면 고조선 계통의 사람들을 가리켜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싸우지 않는다 꼭 기록해 두었습니다. 야, 칼은 차고 있는데 싸우진 않는다. 즉, 비파형 동검은 타인을 정복하기 위한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불의한 폭력을 막아낼 힘이 있으나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폭력 억제용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무력의 독점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되 그 무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통치자의 철학적 선언이 그 인간 형상의 칼로 주조된 것이죠. 와, 상대를 제압할 힘을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힘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과시한 거군요. 멋지네요. 네, 엄청난 철학적 수준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방어용 주력 무기, 이른바 하이테크 무기였던 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를 보면 삼국지의 제갈공명조차 동이족, 즉 동쪽에 활 쏘는 민족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사거리와 파괴력이 압도적이었다고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고조선의 활인 맥궁은 당대 최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고도의 테크놀로지 집약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기의 스펙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무력을 운영하는 독트린, 즉 원칙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압도적인 원거리 타격 영역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주변국을 정복하고 노략질하는 제국주의적 팽창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쳐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네,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침략을 저지하는 국경 방어용으로만 철저히 제한하여 사용했죠. 빗살무늬 토기로 내부의 결속과 생존을 다지고 비파형 동검과 활이라는 첨단 무기체계로 방어선을 구축하되 절대 먼저 선을 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그들이 유지했던 밸런스였군요. 네, 방어와 평화의 절묘한 균형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현실의 삶을 영위하고 방어하는 방식을 살펴봤으니 이제 인간의 세계관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영역,
바로 신앙과 죽음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파트죠. 자료에 등장하는 우하량 유적의 적석총과 고인돌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저는 이 건축물들을 축조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료에서는 고대 이집트나 다른 제국들이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예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돌을 막 반듯하게 깎아 피라미드를 만든 것과 대조적으로 고조선은 돌을 정교하게 깎지 않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죠.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석 바위를 산에서 캐내어 고인돌을 세우는 데까지 옮기는 과정 자체도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돌을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끌며 피땀을 흘려야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반듯하게 깎은 피라미드와 자연석 고인돌 사이에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둘 다 지배층을 위한 막 강압적인 노동의 결과물 아닌가요? 굉장히 예리하고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표면적인 노동의 강도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땀 흘리는 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도물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는 노동의 목적성과 그 이면에 깔린 신학적 세계관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학적 세계관의 차이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돌을 완벽한 정육면체로 깎는 행위는 자연을 인간, 즉 왕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굴복시키겠다는 아, 자연을 지배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오직 한 사람의 신격화된 파라오를 위해 수만 명이 수십 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려야 하는 철저한 노예경제 시스템이죠. 반면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고인돌과 적석총의 축조는 농한기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형태의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아, 농사 쉬는 기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 같은 느낌이었군요. 네, 무엇보다 이들이 자연석을 고집한 진짜 이유는 그들의 천지인 사상, 즉 고도의 신앙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신앙적 메커니즘이라면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서 돌을 안 깎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못 깎게 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늘, 즉 천신은 인간이 만든 기하학적으로 반듯한 조형물이나 거대한 신상 안에 갇히는 좁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 신은 그렇게 갇혀 있지 않다. 네,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는 자연 그 자체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따라서 돌을 인위적으로 깎고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신성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이것은 당시 주변 문명들, 예를 들어 거대한 청동 기물을 주조하고 복잡한 제단을 쌓아 올렸던 상나라 등의 문화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독창적이고 성숙한 철학적 스탠스입니다. 아, 신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을 최소화한 자연석 제단을 쌓았다는 거군요. 네, 겸손한 태도였던 겁니다. 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제사의 풍경도 완전히 달랐다고 자료는 설명하더군요.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신을 두려워하며 막 포로들이나 심지어 자국민의 목을 쳐서 바치는 인신공양이 흔했는데 이들의 제천 행사는 어땠나요? 고대 사회에서 인신공양은 공포를 통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강화하는 아주 유용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천제단에서 벌어진 제사는 철저하게 공포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축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습니다. 사람을 바치지 않았군요. 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가혹한 짓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출수가 끝난 뒤 남녀노소와 귀천의 구분 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며칠 밤낮을 먹고 마시며 가물을 즐겼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네요. 맞습니다. 하늘에 대한 섬김이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었고 그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철학이 제사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확인되었던 겁니다. 야, 물리적인 억압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신나는 축제를 통해 공동체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동기화시켰군요. 정말 매력적인 시스템입니다.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딱딱한 물리적 증거들, 그러니까 토기, 동검, 자연성 무덤을 통해 이들의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길동무님의 자료 후반부는 아주 흥미로운 하지만 인식론적으로 약간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아, 신화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군요. 네, 갑자기 단군 신화라는 옛날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실체를 논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구름을 타고 내려온 환운과 막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의 이야기를 분석해야 하는 거죠? 간극이 좀 크죠. 그니까요. 역사적 팩트를 다루다가 갑자기 동화책을 펼치는 것 같은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고고학과 신화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네, 완전 다른 장르 같잖아요. 하지만 문자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거나 복잡한 정치적 격변을 후세에 전달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 신화는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주 고도로 압축되고 암호화된 정치사적 기록이자 문화적 은유입니다. 고고학이 당시에 하드웨어를 발굴하는 것이라면 신화를 해독하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었는지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읽어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와, 암호화된 정치사적 기록이라. 그렇다면 이 신화 속에 걸어놓은 암호들을 하나씩 해독해보죠. 하늘에서 물이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환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순히 신의 아들이라는 종교적 우상인가요? 환웅은 종교적 우상이라기보다 앞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혁신적인 생존 방식과 철학을 들고 나타난 선구적인 정치, 문화적 집단을 상징합니다. 아, 아까 말한 그 농경을 알려준 선구자요? 맞습니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즉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사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하죠. 네, 막 날씨를 조종하는 마법사처럼 나오잖아요. 이것은 마법을 부렸다는 뜻이 아니라 기후 번화를 읽어내어 농경을 지도하고 의학을 베풀며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그 제2화의 선진 문명 집단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하,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생존 투쟁을 하던 토착민들에게 농사와 법, 의학을 갖춘 환웅 집단의 등장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경이로웠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그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으며 버텼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독해야 합니까? 아무리 은유라고 해도 곰이 사람이 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진짜 야생동물이 아니죠. 여기서 곰과 호랑이는 각각 곰을 수호신으로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믿는 이른바 토템 신앙을 가진 거대한 토착 세력들을 은유합니다. 아, 동물이 아니라 부족의 상징이었군요. 네. 이 토착 부족들이 발해 연안 일대에서 환웅족, 즉 이념적으로 우월하고 평화로운 선진 부족의 체제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매일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환웅족의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했고 그 새로운 사회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막 독한 쑥과 마늘만 먹어야 했다는 그 가혹한 조건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었군요. 네, 절대 마법이 아니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토착 부족들이 선진적인 환웅족의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일종의 문화적 동화 테스트, 내지는 아주 혹독한 적응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렵과 채집, 약탈에 익숙했던 야성적인 호랑이 부족은 농경사회의 규율과 평화적인 사회 계약을 견디지 못하고 테스트에서 탈락하여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 호랑이는 규율을 못 버티고 나간 거군요. 반면 곰부족은 그 혹독한 체제 전환의 고통을 인내하고 환웅족의 철학과 룰을 완벽하게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웅녀가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는 것은 두 거대한 이질적 집단이 무력 충돌 없이 철학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합하여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연합국가를 탄생시킨 역사적 대통합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와, 쑥과 마늘이 문화적 통합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고 혼인이 부족 간의 정치적 연합을 뜻한다니 신화라는 판타지의 껍질을 벗겨내고 메커니즘을 이해하니까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하고 위대한 정치적, 철학적 타협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극적인 은유의 방식이죠. 강압적인 정복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적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헌법을 세우고 국가를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소름이 돋네요. 투박한 진흙그릇의 무늬부터 동검의 형태, 자연석을 쌓아 올린 재단, 그리고 신화의 은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꿰뚫는 강력한 코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는군요. 네.
그것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하늘을 경외하되 압도적인 힘을 갖추되 그것을 폭력에 쓰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굳건한 인본주의 철학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이 위대한 홍익인간이라는 운영체제는 5천년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이렇게 깊이 파헤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묻고 미래를 비춰보기 위함이겠죠? 맞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대 운명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5천년 전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목격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더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서로를 위협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초고층 콘크리트 랜드마크를 지어 자본의 권력을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평화와 공존이라는 명분은 흔히 외교적 수사로만 섭이될 뿐 실제 세계를 구동하는 메커니즘은 철저한 힘의 논리와 제로섬 게임에 가깝죠. 네, 뼈아픈 현실입니다. 만약 수천 년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층을 발굴한다면 어떨까요? 아,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들이 땅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스마트폰의 잔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그리고 폐기된 핵탄두들을 꺼내어 분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미래의 인류는 우리의 유물들 속에서 어떤 시대 정신과 운영체제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초박한 진흙 그릇에 서로 손을 맞잡은 무늬를 새겨넣고 무기조차 폭력을 통제하는 형태로 만들었던 그 옛날 고주선 사람들보다 지금의 우리가 진정으로 더 나은 철학적 코드를 가지고 진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유물이 우리에게 놀라운 철학적 선언문으로 다가왔듯이 우리가 남길 시대의 파편들 역시 후세에게 우리의 본질을 숨김없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과연 어떤 철학적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 뼈아프게 성찰해 볼 화두임에 틀림없습니다. 박물관 유리관 너머에 박제되어 있던 죽은 유물들이 살아서 숨쉬는 거대한 철학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음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천천히 찾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치열하고 깊이 있는 지적 탐구의 시간이 의미 있는 통찰로 남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